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석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이네. 기분이 좀 안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자, 지금 장을 보면은 기분 정말 안 좋아지실 겁니다. 자, 장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현재 8.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60선마저도 살짝 내준 형국인데요. 하지만 잠시 후 회복하면서 1960선 이상으로 올라설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많이 내다 팔았습니다. 한 2천억 정도. 하지만 어젠가요? 한 3천억대 이상 내다 판 것에 비하면 줄었다는 데서 위안을 삼아야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1.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면요, 외국인이 29억 원 아주 조금 내다 팔았군요. 네, 원달러 환율입니다. 한 2원 가까이 올라서 1,053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960선마저 살짝 내준 우리 시장, 현재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그런 우려감.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갑자기 그냥 뉴스의 탑뉴스가 된 북한에서의 상당히 그 불안한 정책인 흐름, 이인자라고 불렸던 장성택의 처형 관련된 뉴스 등등, 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불안감 등이 우리 증시를 상당 부분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증시가 좀 부정적인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화될 경우에 아무래도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고 그러면서 우리 수출 산업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이런 테이퍼링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는 오히려 반대의 그런 또 멘트들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투자 심리 자체가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관련된 전해지는 소식 같은 것들이 아직 뭔 큰일이 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서 핵실험이라든가 연평도라든가 그런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단기간에는 위기였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기회였음을 이제 경험칙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학습을 해서 그다지 흔들릴 만한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해 보셔야겠죠. 이 동글동글한 게 누구 닮았나 했더니 김정은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 싶은 생각이,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예. 자, 마신 정재훈 멘토를 연결해서 오늘 첫 코너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계속 그냥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려가는 폭이 오늘은 살짝 줄은 것 같아서 애써 그냥 거기서 밝은 데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 시장이 금요일 같은 경우도 좀 밀려 내려오다가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그 공간을 기관 쪽에서 채워주려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크게 일단 뒷받침이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차트의 흐름을 잠깐 좀 보시게 된다라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하단권 역대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대의 하단권역은 좀 이탈을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일단은 이 하락 추세대를 넘어선 이후에 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약세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는 한 추가적인 상승은 좀 힘들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이 지금 대부분은 양호한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유난히 우리나라 시장만큼은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베이시스도 좀 약간 마이너스로 좀 전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오히려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매도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은 종목별 장세 그리고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했었던 9월달, 10월달에 상승했었던 소위 말해서 주도주라고 좀 불렸었죠. 조선 섹터라든가 철강, 기계, 그다음에 IT,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수 섹터 종목군들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환율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수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기 방어형 그 지수 방어형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또 수급 특징주는 어떤 것들인지 정리해 볼까요? 예, 수급적인 특징주를 좀 보시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유상증자가 이후에도 꾸준하게 상승 탄력,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 폭만큼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놓고 봤을 때 7만원 선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와줬지만 그 공백을 기관 쪽에서 메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찌됐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아이스코입니다. 지수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나니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지금 현재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현대아이스코가 유난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형 상단권역까지 일단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날부터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고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해주고 있다가 금일 오후장 들어서면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치를 찍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S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 특징주로 갖고 나온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내수형 섹터나 지수 방어형 종목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배열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자체는 정배열권역, 즉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점에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코스피가 현재 1960선까지 내준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락에 대한 배경보다도 이제 전문적인 진단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대표적인 하락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떤 것들인지 제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정배열 종목군들을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자라는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역배열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나름대로 반등에 대한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낙폭 과대형 종목군들이 먼저 올라가는 흐름들이지만 지금 구간들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분들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보게 된다라면 건설 쪽 조선 쪽 섹터를 먼저 보게 된다면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모습을 좀 보게 된다라면 최근 과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17만 원대에서 거의 29만 원대까지 상승을 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다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23만 원대 중초반권역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저가권역에서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처음에 상승했던 폭만큼 밀린다라는 부분들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려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23만원대 중초반권역까지는 추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더라도 최근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꾸준하게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은 모습들이고 저점을 붕괴를 시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장기적인 이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해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바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추세가 돌아서기 전까지는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까지도 일단 마찬가지인데요. GS건설도 마찬가지로 역별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종목군은 기술적인 반등 흐름들만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되 지금 현재 관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군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IT 쪽 섹터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하락 N자형의 모습들로 빠져 내려올 것이고 그 자리대가 아마도 130만원대, 137만원대 초중반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얼추 다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10월 초권역에 갭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대를 메우는 자리대는 약 한 137만원대 후반권역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하락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저점을 좀 기준으로 잡아놓고 리스크 관리를 할 자리대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구간, 목표가를 좀 짧게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는 전략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정별 종목군들만 보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순환매 장세가 아니라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옵션 거래에서 대규모 주문 실수를 빚었죠. 존폐 위기까지 몰린 한맥투자증권이 이 고객들에게 계좌 청산이나 이제 타사로의 이관을 추진하는데 이 파산에 대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자, 이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전망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예, 우선 이 한맥투자증권 전날 좀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주문 실수가 좀 나타났었죠. 주문 실수를 상한가 주문을 내고 하한가 주문을 내면서 일단 큰 폭의 좀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최대 피해 계획은 약 580억 원 가까이 될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파산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주문 실수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증권사 쪽에 접촉을 했으나 아직까지 타협안은 찾지는 못했다라는 그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파산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파생시장이 가급적이면 좀 규모가 좀 작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생시장 때문에 현물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좀 제재하는 그런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재훈 멘토와 첫 코너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흐름이 어떤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난 마지막 어제 오후장 선물왕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분명하게 잘 드렸던 것 같겠고요. 그 부분 이후에서 그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라면 오늘 시장이 초반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유, 그 키높이를 맞추는 작업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단기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왜곡된 주가의 위치는 다시 한번 제자리를 회귀한다라는 것을 오늘 영락없이 그 원칙들을 보여주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키높이를 맞춘 이후에 즉 현물 쪽에서의 추가적으로 어제 올라왔던 부분을 다시 내려놓으면서 키높이를 선물시장과 코스피 시장, 유가증권 시장이 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낙폭 축소가 나오면서 반등치를 가져왔다가 그것이 1시 시점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내려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현재 진바닥을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매수의 가능성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일단 지금부터 공포 매수 쪽을 포지션을 잡으면 짧게 대응을 해야 되는 위치들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전달을 좀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안개 속에 있긴 하지만 일부 종목군들 쪽으로 지금 자금 집행설이 움직이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포착되고 있고요. 하지만 파생시장인 선물시장 쪽에서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깨끗한 트레이딩 관점 그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깨비 장세의 지금 비추세 구간이 아닌 단기 추세들을 좀 만들면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겠고요. 외국인과 기관계 소폭 매수세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계 모두 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 콜옵션 추이가 좀 더 강화되면서 움직임이 있고 풋옵션 추이가 조금 콜옵션에 대비해서 부족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선물과 옵션 시장도 역시나 거래 대금이 한산해져 있다라는 것은 위축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 스프레드의 각 호가별로의 현재 수량이 너무 비어있다. 그러다 보니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폭들이 있지만 이것은 추세를 이제는 만들어내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프로그램에 이제 자기의 색깔론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깊은 백워 상태가 지속되고는 있습니다. 깊은 백워 댕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현재 기준점에서 이제 매세 정도로 지금 전환 스위칭이 나오면서 비차익 쪽에서 시장을 좀 들어올리고 있고요. 이 비차익의 바스켓에 포함된 종목군들이 현재 단기 매수가 1시부터는 조금 들어오면서 양봉을 그리고 있다. 그 추이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백워데이션 상태의 그 값이 시장의 프로그램을 매수로 유발하는지 매도로 유발하는지 이론상으로는 매도 유발이 맞겠죠. 하지만 매수 유발될 수 있는 위치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관점 다음 주에도 역시나 도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적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외국인들을 볼 것이 아니라 이 기관계의 합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매수 수급 강도로 확인해보자라는 의견인데요. 결국 금융투자 쪽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현재 833억 보이는 대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축소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시장 자체적으로 다시 기술적 반등 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오늘 올려놓았던 낙폭을 축소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반납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열어두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프로그램 쪽을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 그래서 기관 매수 강도를 잘 보자, 그걸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신호등의 모양을 좀 보여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오늘 요 부분이 진바닥은 아닙니다. 진바닥은 아니겠고요. 요건 키높이를 어제 쪽을 조금 요렇게 보여드리면 이것이 키높이, 요 인위적인 주가를 제자리 내려놨던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단 하락을 만들고 페이크를 하나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이 계속해서 좀 보였던 위치였고요. 그래서 256.10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인을 정해드리는데요. 이 부분, 이 바닥권에서의 매수 포지션은 좀 주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는 여기서부터 매수를 강력히 잡아서 수익을 챙겨 놓았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256.10이 깨질 때만이
매도로 전환 스위칭을 하시고 깨지지 않는다라면 기관 수급과 함께 매수 쪽으로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물시장의 흐름을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힌트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장중에 1950선까지 붕괴되는 등 좀 불안불안한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상당 부분 낙폭을 회복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인 흐름도 함께 보여집니다. SBM의 김영진 대표님을 연결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장중에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까지 내몰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우리 코스피 이런 흐름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그 흐름을 점검해 주십시오. 예, 한번 우리가 반등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이 기술적 분석으로 1차 지지를 주봉상으로 말씀을 드렸죠. 197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일봉상으로 다시 따져보면 1950포인트 2차 지지선이 그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1950포인트와 1970포인트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1950포인트가 이렇게 강하게 지지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의미로 1950포인트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래프를 하나 만들어서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올해 6월 이후에 큰 상승이 한번 나타났었죠. 그것에 대해서 피보나치 조정 비율을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지금 오늘 위치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봉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나타나고 있는 점선들이 피보나치 조정 비율이죠. 지금 1951포인트에 걸쳐 있는 게 38% 조정 비율입니다. 여기서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이 이 피보나치 조정 비율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평선으로 121선하고 200일 이평선이 1951포인트, 1950포인트에 있고요. 저 그림에 지금 구름대 하단이 1951포인트에 있죠. 그보다 약간 좀 아래쪽에 볼린저 밴드 하한선도 1940포인트 중반대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50포인트대가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반작용, 결국 조정 비율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고 이평선이나 일목균형표나 볼린저 밴드 쪽에서도 모두 다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향 이탈하면 시장이 많이 좀 충격을 받는 그런 흠집이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회복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적으로 부담 가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나마 오늘 좀 장중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좀 다행스럽다. 나올 만한 자리이지만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기서 바닥을 바로 논하기에는 찜찜한 것이 주변에 너무 많죠. 추세가 무너진 상황에서 너무 강하게 시황관을 주장할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 지수 지금 지수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만약에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봐도 멀쩡한 종목이 없습니다. 이미 무너져서 하향 추세로 들어선 종목들이나 막 상승하다가 조정을 바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들의 대형주가 많습니다. 홈쇼핑주 같은 종목들이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종목들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재상승을 하는 그런 약간 좀 힘겨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이 신고가 내던 종목도 약간 좀 힘들어하고 있죠. 만약에 신고가 내는 종목들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정 시에 전체 조정을 보일 때 같이 조정을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때 좀 기회를 잡을 일이지 자칫 이제부터는 신고가 종목에 대한 접근도 좀 조심을 해야지 만약에 신고가에 걸려버리면은 조정을 크게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지수는 반등해서 다행이지만 전체적인 시황이나 종목의 접근에 있어서는 아직도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한 보수적인 접근에 대한 당부를 하셨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불안 요인이었던 파생 만기를 지났습니다. 그럼 시장이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야 될 텐데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좀 답답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에 대한 진단을 내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파생 만기일 때문에 부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 만기를 지났으면 이제는 뭐 그 뒤에 앞에서 좀 안 좋았으니까 좀 뒤에 좀 반작용으로 좋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11월에 그랬었죠. 근데 악영향은 같은데 반등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좀 다른 상황이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급락하는 상황까지는 아주 비슷했습니다. 월 초부터 급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또 만기주에 들어서는 폭락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만기된 이후에는 11월엔 급등을 보였죠. 근데 단순히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접목시키기는 해외 일정 쪽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11월에는 그 차기 FRB 의장이 코멘트가 나왔었죠. 그때 청문회에서요. 그 코멘트가 시장에 큰 도움을 줬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 주 FOMC 회의 직전까지는 아직도 현재 같은 상황, 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짧게 보면은 거래일수 한 이틀 정도는 아직도 우리가 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는 그러한 이벤트성의 일정 말고도 글로벌 증시 자체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예전하고 좀 틀리게 좀 상승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말고도 영향을 받는 그 선진국 증시들 모두 다 좀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예전보다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진입을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이 못 올랐기 때문에 올라야 된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메리트 이제부터 찾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점, 이 점 역시 좀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만 빠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시장 내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수급도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급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 쪽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월 초에 3천억이나 매도가 나왔죠. 어제는 6천억대로 뭐 이벤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렇게 월 초에 3천억이고 어제 6천억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 1, 2천억씩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유동성 흐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상황이 단기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고, 최소한 다음 주 중반에 그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코멘트가 나와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의 좀 안 좋은 모습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낙폭과대에서 나오는 이 자율 반등이 수급을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기가 바닥이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1950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확실하게 바닥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인 쪽으로 돌려줄 만한 그런 모멘텀들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이벤트 요인이 과연 이제 일정상으로 지나면은 당연히 좀 소멸이 되면서 나타나시는 영향하고, 또 하나는 중국 쪽을 한번 보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크면 클수록 반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꼭 옵션 만기를 두고 할 얘기는 아니죠. 이런 이벤트성의 불확실성 역시 마찬가지로 해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주 중반 이후에 이벤트 직전까지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항상 이런 이벤트 요인들, 막상 그 이벤트가 났을 때는 그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것이 그 예상하고는 약간씩 좀 틀렸었다는 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 어떤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좀 더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어찌되었건 간에 시장이 그 이벤트 이전에 안 좋았다라고 한다면 선반영으로 해석이 가능할 테고요. 또 만약 내용이 우호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겠죠. 좀 더 이벤트 요인에 대해서는 좀 단순화시키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타이밍을 찾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중반에서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찾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중기적으로 찾을 때는 미국 이외에 중국 쪽을 다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단기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우리가 미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테이퍼링의 부담감을 중국 쪽이 커버할 수 있는 요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 1분기에는 이 점이 이슈화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호재가 많이 좀 잠복이 되어 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국 쪽의 모습, 이 상해 증시가 단기적으로 이번 주 중반까지 좀 강했고, BDI 인덱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강하게 동반해서 상승을 했었죠. 그런 거 모두 다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위안화 강세 같은 요인이 중국 경제 흐름의 변화, 그것을 뜻하고 있고, 그 경제 구조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체질 개선 가시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쪽에서 이 중국 쪽으로 나가는 수출 비중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그 수출 품목의 품질이 점점 고급화돼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위안화 강세가 구매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쪽으로는 이 소비재 강세로 이어지고 유통하고 더불어서 중국 관련 소비주가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화학이나 철강같이 대형주가 또다시 중간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게, 이 중국 상품 시장 쪽에 이제 강세를 유도할 수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가 3월 이후 정도로 지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굵은 종목들 중화학주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아직도 보수적인 의견을 좀 견지할 필요가 있고, 이 소비재 쪽으로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해야 되는 쪽은 소비재 쪽에 좀 가벼운 쪽을, 또 IT 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전략을 기반해서 포트폴리오 운영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시장에 이제 종목이나 업종별로 양극화가 또다시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미 프리어닝 시즌 들어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가 차별화 계속 나타날 테고요. 이 4분기 실적 시즌은 2014년 업종 종목의 흐름, 이 움직임이 선반영되는 타이밍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1970하고 1950포인트대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10%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로 1950포인트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중이 현금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종목이 모두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이 급반전을 기대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박스권을 하향 조정해서 이 단기 트레이딩에 한정하는 전략, 결국 1950포인트에 매수했다 해서 이걸 뭐 또 2000포인트 이렇게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1970에서 한 1980, 90포인트 이 정도로 좀 이익 실현하는 단기 대응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화를 하고, 이 박스권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현금은 좀 보유하는, 반등 시에 적정선에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나아질 때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현금화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SBM의 김형진 대표님의 조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를 노려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간판 멘토이신 김용준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참 진짜 지난주에도 나왔고 이번 주에도 나오면서 똑같은 얘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예. 사실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죠, 지금. 굉장히 이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고 힘든 하루의 연속이라고 좀 보는데요. 복잡한 얘기보다는 좀 현재 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압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유동성 논란입니다. 결국 이제 FOMC에서 과연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할 거냐. 근데 대체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 그겁니다. 워낙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블랙홀 같은 쪽이라서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하게 된다면 상당 부분의 그 자금들이 이제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 국내 시장 역시도 이머징 시장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글로벌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회귀하게 된다면 분명히 충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동전의 양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경기 회복이라는 거죠. 미국이 사실 니먼 사태 이후 나타났던 현상에서 사실 실업률이 11%대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거의 이제 7%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징후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대전제가 뭐냐면 미국에서 엄청난 유동성 살포를 전제로 한 경기 회복 국면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지금 경기 회복이 좋으냐 아니면 유동성 논쟁이 맞냐? 여기에서 어느 쪽에 힘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상호 충돌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경기가 좋다라고 해서 올라갔고요. 어떨 때는 다시 이제 유동성 논쟁이 불거지면서 이제 내려가는 현상들인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선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해주면서 이제는 조정을 받을 때에 대한 상태에서의 유동성 논란이 나타났지만 사실 국내 증시나 이머징 몇몇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확산시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딴 데는 올라왔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압박이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 시장에 좀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환율의 논쟁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 강세죠. 엔화 약세고요. 원화 강세라는 것은 국내 경기 상황이 좋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상승 압박이 나타나는 건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무역 수지 흑자 부분을 반납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 좋기 때문에 좋았던 나라들이 환율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갖다 조정해가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것을 환율 쪽에서 반납하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지금 이제 1,000원 정도가 깨지고 내년에 이제 900원까지 예측하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이라는 게 일방향으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가게 되면은 통화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조절을 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0원 정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당분간의 어떤 마지노선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정도 자리가 환율 부분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경기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치권하고 대북 리스크죠. 이제 어제 장성택 이라는 분을 이제 미국 북한에서 이제 공개 처형을 했다는 것이 이제 조금 더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권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미국발 셧다운제,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안 타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연초에 공백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지금 철저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종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그다음 문제고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 어느 한쪽에 쏠림 현상이나 지나친 불안감을 확대시킬 때가 아니고요. 서서히 지금 다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고요. 지금 지수대 밴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 밴드로 봤었을 때는 거의 저점권이나 지나치게 싼 가격 정도까지 와 있는 주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준비를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황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쪼개서 보겠습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일 태양광주가 가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 쪽이 앞으로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서 갖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십니까? 예. 어제 이제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태양광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광의 대장주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강하게 상승했던 원인은 그동안 낙폭이 컸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이라는 업황을 좀 이해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OCI밖에요. 왜냐하면 태양광이라는 거에 워낙 우리가 이제 길들여져 있는데 OCI밖에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태양광이라는 업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못했고 시장이 형성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태양광이라는 부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것은 유럽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럽이 2011년도 그리스 사태를 이유로 해서 유럽 경기 전반적으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성장 엔진을 불어넣기 위한 자금 투입이나 어떤 성장 전략을 사용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그레이드 페리티라고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화석 연료 발전 단가와 태양광 발전 단가가 같아지는 점. 이 점이 도달하게 되면은 태양광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근데 지금 일부 나라에서 일부 단체에서 그것이 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도달해서 이제는 발전 단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확대 요건들은 분명히 갖춰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락했었던 원인의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했던 것이 분명히 시장에 깔려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지나치게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의 약간의 변동에 따라서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태양광 업체들 전반적으로 이익 개선 효과들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가격이 떨어지면
있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 요인은 뭐냐면 그동안 지나치게 과잉 공급 체제에서 적자 생존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살아남은 업체는 살아남았고요. 죽은 업체는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만 가격이 변동되면은 이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이익 규모를 주는 기준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태양광이 지금 이제 사실 독일이 10년, 15년 동안 투자한 규모가 4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중국이 5년 동안 쏟아붓겠다고 하는 게 그 독일이 15년 동안 쏟아본 것보다도 거의 2배 정도 가까운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 하나의 촉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내년에는 아마 태양광 업체들이 조금씩 빚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관련 업체들 전반적으로 수혜들이 다 예상된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유럽 경기가 어느 정도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유럽도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자금 지원 정책을 사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주들 내년에 상당히 좋을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어제 올라왔던 것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국면인데 지금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워낙 시장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성과는 아닐 거라고 보고 태양광 업체는 이제 연말 연초부터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야 되고 접근해야 될 그런 관련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들도 있고요. FOMC 회의 등등. 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뭐니 해도 딴 거 필요 없고요. FOMC 회의 뚜껑 열었을 때 어떤 결과 나오냐. 이게 가장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FOMC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올해 안에, 소위 말하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 불안감이거든요. 근데 참 이거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데 결국 본 버냉키 마지막 정례회의인데요. 본 버냉키 마지막 정례회의 이후, 그 차기, FRB 의장이 이제 바뀌죠. 그렇다면은 본 버냉키가 지금까지 본 버냉키 이코로 헬리콥터 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버냉키 시절에 무조건 자기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12월 말 마지막 정책에서 자기가 걷어들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기의 정책의 노선을 바꿔가면서까지 무리한 변수를 줄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 거 좀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몫은 차기 의장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의사결정이 될 부분은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그 실업률 6.5% 그리고 그 물가 상승률 2%를 전제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 체질이 미국 쪽이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설프게 경기 체질이 개선된 상태에서 잘못 통화 정책을 사용해서, 굉장히 크게 오랫동안 망가진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이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기 의장 역시 비둘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조심스러운 어떤 통화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극단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FOMC 회의 결과 이후 뚜껑 열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심리적인 부분이 안정되면서 종목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구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간에 FOMC 17일, 18일은 지켜보고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다음 주 이런 점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죠. 예. 지금,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올해 약간 그 위험 구간에 들어갔었어요. 뭐냐면 종합주가지수가 만약에 19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추세가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역시도 49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어려운 국면이 형성됐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타납니다. 장중 저점 대비로.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나타나는데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분이 이제 시장 정리를 하실 때 그 얘기도 역시 해줬지만 지금 반등을 하고 아니면 하락하고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게 워낙 거래량이 지금 적어요.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신뢰를 지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단을 잡는 상태에서 거래 증가 패턴이 나타나는 걸 일단 확인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지금은 너무 종목에 대해서 내 종목이 올라가네 내려가네 하기보다는 이제 내년장에 정말 그 핵심 종목들이 뭐냐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면요. 보통 신정부가 들어서고서 1년 차는 좌충우돌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 정책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 차기 년도, 보통 이제 정권 교체 2년차 정도에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 정책을 등에 업은 성장 정책들이 진행된다고 보고, 대부분의 주가는 정권 교체 2년차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입니다. 근데 올해도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역시도 그거에 예외적이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역시도 이번에 정권 교체 2년차로 지금 접어들 거고요. 미국 역시, 중국 역시 모든 나라들의 정권의 2년차이기 때문에 성장 정책은 같이 갈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도 성장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같이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관련 종목을 준비하셔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찾아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역시 이끌어서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하면은 아마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지금 자금 운영이 좀 굉장히 지금 제한적인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도 17일, 18일 FOMC 뚜껑을 열고서, 뚜껑 여는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된다면, 아마도 외국인은 뭐 제한됐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이 제한되기 때문에 못 움직일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지만, 기관들은 아무래도 4-3기 실적이 긍정적인 쪽에 관련해가지고 단기 자금을 운영해서 한 사이클 정도의 반등 시도는 분명히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략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한없이 어렵기만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대처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 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저희 종목 상담 게시판 새로 마련된 거 알고 계시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상담도 함께 받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곳으로 찾아오시고요. 잠시 후 김선윤, 이상로 멘토 등과 함께하는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